시장통 딸 주제에 감히 우리 가문에? 따기 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지는 순간 수백 명의 하객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죠. 재벌가 며느리가 된다는 꿈은 이렇게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무대 아래 객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딸의 간절한 눈빛이 그를 붙잡았거든요. 그날 평범한 유통업체 사장 이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복수가 아닌 정의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요. 6개월 후 거대 기업이 무너지는 날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권력도 돈도 아닌 지킬 것이 있는 평범한 아버지라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복받은 이야기입니다. 구독하시면 복이 찾아오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오늘의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정진푸드 사무실은 2층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이정우는 책상 앞에 앉아 납품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58살의 나이에도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계약서 구석구석을 훑는 눈빛에는 오랜 습관이 배어 있었죠. 사무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인 유리 너머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보였어요. 그 옆에는 10년 전쯤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고 있는 정훈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하지만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정훈의 삶에는 오직 딸 서연만 남았죠. 정훈은 계약서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갔어요. 평범하고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그에게는 소중했어요. 더 이상 거대한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거나 밤새 장부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삶. 작지만 안정적인 유통회사를 운영하며 딸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시댁 식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아빠도 꼭 오셔야 해요. 정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몇 시에 어디서 만나는데? 6시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에요. 제가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은 정우는 잠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의 결혼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예비 사위 한도윤은 예의 바르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33세 나이에 성진건설 해외사업부 차장으로 일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도윤의 어머니 윤미정은 달랐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정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불편함을 느꼈어요. 예의를 갖춘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정훈을 성진건설 회장 부인인 자신과 같은 선상에 두지 않는다는 태도가 역력했죠. 정훈은 서랍을 열어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그가 대기업 감사실에서 일할 때 만든 명함이었어요. 기업비리 조사관 이정훈. 그때는 정의로운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는 무력했어요. 비리를 폭로하려던 순간 협박과 회유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는 조용히 물러났죠.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평범하게 살면 됩니다. 딸만 행복하면 되는 거였죠. 오후 5시 정우는 양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화려한 거리를 걸으며 그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이 동네는 그가 속한 세계가 아니었어요. 한정식 집은 고급스러운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예약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도윤입니다. 아,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넓은 방으로 들어가니 이미 도윤의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창수 회장은 60살의 나이답지 않게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윤미정은 명품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 시계만 해도 수천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어머니 옆에 조금 움츠러든 채 자리하고 있었죠. 정훈이 들어서자 도윤이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오셨습니다. 한창수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악수는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윤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숙였죠. 오셨어요? 앉으세요. 정우는 서연 건너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평소보다 긴장해 보였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요리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나왔지만 정우는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윤미정의 말투가 신경 쓰였거든요. 서연 씨, 혼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집안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혼수 목록 제가 보내드릴게요. 우리 집안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갖춰야죠. 정우는 젓가락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요. 과하지 않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윤미정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정훈을 바라봤어요. 과하다니요? 혼례라는 게 집안의 품격을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그렇게 소박하게 하시면 우리 집안 체면이 서질 않아요. 정훈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서연의 눈빛이 느껴졌거든요. 제발 참아달라는 무언의 부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미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창수 회장은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식사만 했습니다. 도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머니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했죠. 식사가 끝나고 차가 나왔습니다. 윤미정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참, 이정훈 씨는 무슨 사업 하신다고 했죠? 작은 유통회사를 운영합니다. 유통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하세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식자재와 생활용품을 중소 슈퍼마켓이나 급식업체에 납품합니다. 윤미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비웃음인지 미소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납품업체시네요. 우리 성진건설도 협력업체가 많은데 혹시 거래하는 데가 있으려나?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성진건설의 건설 현장 중 일부의 급식 자재를 납품하는 중간업체가 자신의 고객사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요. 말하자면 그는 성진건설의 하청의 하청인 셈이었습니다. 윤미정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그럼 우리가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거네요. 물론 위치는 많이 다르지만요. 정훈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굴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네요. 괜찮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은 미안한 표정으로 정훈을 바라봤어요. 자리를 파하고 나오는 길에 서연이 정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정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넌 행복하게만 살아라.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씁쓸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정우는 창밖을 응시했어요. 어둠 속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명함이 다시 손에 쥐어졌습니다. 기업비리 조사관 이정훈. 그는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그냥 참으면 되는 거야. 딸만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직 그 불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불씨는 이미 살아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정우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도 윤미정의 차가운 눈빛이 따라다녔죠. 그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우리 딸 오늘 시집가요.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조금은 달랐을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혼자서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예식은 오후 2시 강남에 있는 대형 웨딩홀이었습니다. 성진건설 회장의 아들 결혼식답게 장소부터 화려했어요. 정우는 아침 일찍 양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입구에는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고 현수막에는 성진건설 회장 한창수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 이정훈의 이름은 훨씬 작은 글씨로 아래쪽에 있었죠. 정우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저분이 신부 아버지래. 유통업 한다던데 작은 회사라더라. 회장님이 참 대범하시네. 문벌도 안 따지시고. 정훈의 귀에 모든 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어요. 주먹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요. 신부 대기실 문을 열자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마친 딸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정훈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 서연이 정훈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로 불안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정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긴장한 게 분명했습니다. 아빠, 저 잘할 수 있겠죠? 물론이지. 넌 어디 가서도 당당한 사람이야.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미정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뒤따라 도윤의 이모로 보이는 여성 2명이 함께 들어왔죠. 윤미정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입맛을 다셨어요. 드레스가 좀 평범하네요. 우리 집안 며느리인데 이 정도로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훈이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윤미정이 드레스 자락을 만졌어요. 이 레이스 중국산 아닌가요? 좀 더 좋은 걸 골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훈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먼저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어요.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격에 맞아야죠. 됐어요.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으니. 윤미정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가면서 중얼거렸어요. 역시 이런 집안 애들은 품격이라는 걸 몰라. 목소리는 작았지만 대기실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참을게요. 정훈은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딸의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오후 1시 30분 예식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우는 신랑 측 하객이 200명이 넘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신부 측은 50명 정도였습니다. 좌석 배치만 봐도 양쪽의 차이가 극명했죠.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 사회자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존경하는 하객 여러분, 성진건설 한창수 회장님의 아드님 한도윤 씨와 이정훈 씨의 따님 이서연 씨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는 신부 대기실 입구에서 서연과 함께 입장을 기다렸어요. 딸의 팔을 끼고 버질로드를 걷는 순간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대 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윤미정이 사회자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잠시 후 윤미정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하객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윤미정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결혼을 처음엔 반대했어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신부 집안이 우리 집안과 격이 너무 다르거든요. 하지만 제 아들이 워낙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죠. 정훈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서연은 정훈의 팔을 꽉 붙잡았어요. 손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작은 납품업체를 운영하신대요. 우리 성진건설 하청업체 중 하나랑 거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미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회사 일 덕분에 먹고 사는 분이시죠.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우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죠. 도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 도윤아. 어머니가 하는 말 다 들어. 윤미정은 아들을 밀쳐냈어요.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제 아들이 불쌍해서 시키는 겁니다. 평범한 집안 여자지만 그래도 우리 집 며느리로 들릴 테니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정훈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서연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제발. 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훈은 꾹 참았어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때 윤미정이 무대에서 내려와 신부 대기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정훈과 서연이 서 있는 곳이었죠. 그녀는 서연 앞에 섰어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되는 거니까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기쁜 날인데 좀 더 밝게 웃어야죠. 윤미정이 서연의 턱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시장통 딸 주제에 감히 우리 가문에 들어오겠다고? 평생 고개 숙이고 살 줄 알아야 해. 그 순간 윤미정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딱이었어요. 서연의 뺨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식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서연이 그를 막아섰어요. 아빠 안 돼요. 제발이요. 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정우는 멈췄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 결혼을 망치지 말아달라는 무언의 부탁이었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쥔 채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치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참았죠. 윤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이제 예식 시작하죠. 신부 입장하세요. 정우는 서연의 팔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표정이었죠. 예식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윤미정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시장통 딸 주제에 정훈은 객석에 앉아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어요. 하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벌가 갑질 실하네. 저 영상 찍은 사람 있어? SNS에 올라갈 듯. 정우는 조용히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어요. 15년 전 기업 비리 조사 자료들이었습니다. 정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조사관의 눈빛이었죠. 윤미정, 내가 잘못 건드렸어. 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성진건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어젯밤 내내 성진건설에 대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회사 연역, 주요 사업, 임원진 구성까지 모든 정보를 훑었죠. 컴퓨터 화면 앞에 앉은 정훈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15년 만에 다시 깨어난 조사관의 본능이었습니다. 정훈은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 박성호, 회계사 최은호. 두 사람 모두 기업 비리 조사에서 정훈과 함께 일했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정훈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15년 만에 연락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성우 형, 접니다. 이정훈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훈이? 세상에 몇 년 만이야? 무슨 일이야? 형,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탁이 있어서요. 박성호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담겼습니다. 그래, 언제 어디서 볼까? 오늘 점심때 가능하세요? 명동에서 뵐 수 있을까요? 알았어. 12시에 명동역 4번 출구에서 보자. 전화를 끊은 정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훈에게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죠. 오전 11시 정훈은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15년 전 자료들과 어젯밤 정리한 성진건설 관련 문서가 가득했습니다. 명동역에 도착하니 박성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57살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회색 정장에 안경을 낀 모습이 변호사다웠습니다. 정훈아. 박성호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성호의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죠. 오랜만이야, 형.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럭저럭 살고 있지.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우는 대답 대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 조용한 곳으로 가죠. 두 사람은 명동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은 정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박성우가 서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성진건설 자료잖아. 너 이 회사랑 무슨 일 있어? 정우는 지난 3개월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딸의 결혼, 윤미정의 갑질, 그리고 어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까지요. 이야기를 듣던 박성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조사하고 싶은 거구나. 네, 형.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박성우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훈아, 솔직히 말할게. 이거 위험해. 성진건설은 우리가 예전에 건드렸던 회사들보다 훨씬 크고 권력도 세. 자칫하면 너만 다칠 수 있어. 정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형, 저는 제 딸이 뺨을 맞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박성우는 정훈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최은호한테도 연락해봐. 회계 전문가가 필요할 거야. 감사합니다, 형.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옛날 팀 다시 뭉치는 거지? 그때처럼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자. 카페를 나온 정우는 바로 최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0살의 최은호는 현재 작은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은 최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쾌활했습니다. 정훈이? 어머, 이게 누구야? 은호 형, 오랜만이에요. 급한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최은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성진건설? 그 회사 재무제표 한번 본 적 있어. 뭔가 이상하더라고. 정훈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어떤 게 이상했어요? 세금 감면이 너무 많아. 3년 연속으로 특별 감면을 받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절차인지 의심스러웠어. 내일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주지. 전화를 끊은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실마리를 잡은 느낌이었어요. 이틀 후 정우는 최은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최은호는 컴퓨터 앞에서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정훈아. 앉아. 최은호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정훈이 앉자 최은호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봐봐. 이게 성진건설 지난 5년간 재무제표야. 여기 이 부분 보이지?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은호가 특정 항목을 가리켰어요. 해외 법인으로 자금이 계속 나가고 있어. 그런데 그 법인의 실체가 불분명해.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아. 그게 불법인가요?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야. 하지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문제가 되지. 그리고 여기 봐. 최은호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미정 씨 남동생 명의로 된 회사가 있어. 그 회사로 성진건설에서 정기적으로 송금이 되고 있거든.
명목은 컨설팅 비용인데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없어. 정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정확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내부 장부를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어.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메모를 시작했어요. 형, 제가 성진건설 하청업체들 좀 만나보려고 해요. 거래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위험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협조해 줄지도 모르고. 해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최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조심해라, 정훈아. 이런 일은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알아요, 형. 하지만 이번엔 제 딸이 걸려 있어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훈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진건설과 거래하는 하청업체 목록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철강자재 업체였습니다. 사장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정훈이 명함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진건설과의 거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돌아가세요. 잠깐만요. 혹시 계약 과정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단가 조작이나. 나가라니까요. 사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정훈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나왔죠. 두 번째, 세 번째 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어떤 사장은 우리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정훈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훈은 다섯 번째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건축자재 회사였어요. 사장 김철수는 4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는 정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 딸한테 그랬다고요? 네, 결혼식장에서 뺨까지 때렸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계약서가 두 버전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받는 금액이고 하나는 성진건설이 장부에 올리는 금액이에요. 차액은 누가 먹는지 모르겠지만 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였어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거 사진 찍어도 될까요? 찍으세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3년째 이런 식으로 당하고 있거든요. 정훈은 핸드폰으로 계약서를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여러 번 다시 찍어야 했어요. 김철수가 덧붙였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 하나 없애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감사합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정훈은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실마리를 잡았어요. 가슴속에서 희망이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훈은 박성호와 최은호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정훈의 사무실에 모였어요. 정훈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자 박성호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어. 단가 조작은 명백한 횡령이거든. 최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외 법인 자금 이동까지 연결하면 비자금 규모가 상당할 거야. 100억은 넘을걸? 정훈은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들, 이제 시작입니다.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세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뭉친 팀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결혼식 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자료를 정리했어요. 성진건설의 거래 내역, 세무 공시 자료, 회계 감사 보고서까지 모든 문서를 수집했습니다. 정운의 사무실은 이제 작은 조사실처럼 변해 있었어요. 벽에는 거래업체 목록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커피 잔이 여러 개 놓인 걸 보면 밤을 새운 날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박성우가 아침 9시에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정훈아, 이거 봐. 성진건설이 지난 5년간 받은 정부 지원금 내역이야. 정훈이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 중소기업 지원금, 기술개발 보조금, 지역 경제 활성화 자금까지. 근데 이게 다 정당하게 쓰였는지 의문이야. 박성우가 특정 항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기술개발비로 12억을 받았는데 실제로 개발한 기술이 뭔지 명확하지 않아. 보고서만 그럴싸하게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정우는 그 부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글씨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것도 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 당연하지. 허위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사기죄야. 그리고 이건 세금으로 조성된 돈이니까 더 문제가 커. 정훈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최은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훈아,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봐. 큰일 났어. 정훈은 서둘러 최은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최은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최은호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이거 봐. 내가 성진건설 거래처 중 하나를 추적하다가 발견했어.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은호가 마우스로 특정 부분을 확대했어요. 성진건설이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놨어. 거기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 그런데 이 돈이 다시 어디로 가는지 알아? 어디요? 윤미정 씨 남동생명의 계좌야. 스위스 은행이더라고. 정훈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까지 추적한 것만 280억 정도야. 더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정훈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8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이 정도면 검찰이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지. 하지만 문제는 증거야. 내부 장부가 없으면 확실한 증거가 안 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자가 필요했어요. 성진건설 안에서 협조해줄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아빠. 서연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응, 딸. 잘 지내고 있어? 네, 아빠. 그런데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망설이는 게 느껴졌어요. 왜 그래? 어머님이 자꾸 저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빠가 요즘 무슨 일 하시냐고. 정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미정이 눈치챈 걸까요? 아무 일도 안 해. 걱정하지 마. 아빠, 혹시 위험한 거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그냥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심해야 했어요. 윤미정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의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훈 씨시죠? 저는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젊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성진건설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정훈 씨가 우리 회사를 조사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한테 들으셨는데요? 김철수 사장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거든요.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정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왜 전화하신 거죠?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이 회사가 너무 싫었거든요. 비리를 알면서도 눈 감아야 하는 게. 다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훈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된다고.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저녁 7시 홍대 입구역 근처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내일 봐요. 전화를 끊은 정훈은 바로 박성호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내부자가 나타났어요. 다음 날 저녁 정훈은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7시 정각 31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긴 생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 정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정훈 씨시죠? 네, 정다은 씨? 다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게 분명했습니다. 저 사실 이런 거 처음이에요. 무서워요. 괜찮아요.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다은은 심호흡을 하고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였어요. 여기 회사 비자금 거래 장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윤미정 이사님이 주고받은 이메일 백업도 있고요. 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제가 회계팀이잖아요. 이런 자료를 다룰 권한이 있어요. 물론 몰래 복사한 거지만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다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성진건설 하청업체 사장이셨어요. 10년 전에 부당한 계약 때문에 회사가 망했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정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은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복수하려고 이 회사에 입사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오면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싶었죠. 그런데 김철수 사장님이 이정훈 씨 얘기를 해주셨어요. 딸을 위해 싸우는 아버지라고. 다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이정훈 씨는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 정훈은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꼭 성공시킬게요. 카페를 나온 정훈은 곧바로 박성호와 최은호를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정훈의 사무실에 모여 USB 내용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펼쳐진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짜 계약서, 리베이트 내역, 해외 송금 기록까지 모든 게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최은호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 정도면 윤미정은 물론이고 한창수 회장까지 연루돼 있어. 비자금 규모가 300억은 넘겠는데? 박성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 고발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이건 명백한 범죄야. 정훈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윤미정의 이메일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청업체 사장들을 협박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갱신하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 떠들고 다니면 거래 끊는다. 정훈의 주먹이 책상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 사람들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해요. 박성호가 정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정해, 정훈아. 우리는 냉정하게 움직여야 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실수할 수 있어. 정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박성호 말이 맞았어요. 지금은 냉철해야 했습니다. 형,
다음 단계는 뭐죠? 이 자료들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정리해야 해. 그리고 검찰에 제보하기 전에 언론에도 흘려야 해. 동시에 터뜨리는 거야. 최은우가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에도 제보해야 해. 탈세 혐의도 명확하니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 정우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곧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조금만 참아. 문자를 보내고 정우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USB 하나가 거대한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성진건설이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혹시 다은이 위험에 처하는 건 아닐까요? 정우는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은 씨, 지금 안전한 곳에 계세요? 네, 집에 있어요. 혹시 회사에서 이상한 낌새 없었어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조심하고 있어요. 만약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정훈 씨. 저 믿어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어요. 곧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윤미정. 각오해. USB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훈과 박성호, 최은우는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했어요. 커피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정훈의 사무실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성진건설에서 시작된 선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 해외 법인과 개인 계좌로 이어졌습니다.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특히 많았죠. 최은우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정훈아. 윤미정 남동생 계좌로 들어간 돈이 다시 국내로 돌아와. 부동산 투자에 쓰였더라고. 정훈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서울 강남과 제주도 곳곳에 건물과 땅을 매입한 기록이 보였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당연하지.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이니까 몰수 대상이야. 박성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한창수 회장이야. 지금까지 자료로는 윤미정 이사와 그 남동생만 직접 연결돼. 회장까지 연결되는 증거가 약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창수는 교묘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운 것 같았어요. 그럼 윤미정만 무너뜨려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큰 타격이야. 하지만 진짜 뿌리를 뽑으려면 회장까지 가야 해. 그때 정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은이었어요. 정훈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은 씨? 이정훈 씨, 큰일 났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내부 감사가 시작됐어요. 누군가 자료 유출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정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회사 화장실이에요. 떨려서 전화했어요. 일단 침착하세요. 평소처럼 행동하시고 오늘 퇴근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박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박성호의 얼굴도 굳어 있었어요. 들었어? 눈치챈 것 같아. 시간이 없어요, 형. 빨리 움직여야 해요. 최은우가 의자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검찰에 고발장 접수하자. 동시에 언론 3곳에 제보하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다은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다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퇴근했어요.
지금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요. 집에 도착하면 문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은을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아 미안했어요. 밤 10시 정우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검찰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박성호가 법률 용어를 확인해주고 최은호가 회계 관련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탈세. 혐의가 4가지네. 박성호가 고발장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윤미정은 최소 10년은 받아.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키보드를 두드릴 뿐이었어요. 복수가 현실이 되어가는 게 실감났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온 정우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응시하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결혼식 날 윤미정의 따귀, 서연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모든 게 어제 일 같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걸 되갚아줄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정우는 박성우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고발장과 증거 자료였습니다. 지검 민원실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우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나 드디어 순서가 왔습니다. 성진건설 비리 관련 고발입니다. 담당 검사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증거 자료가 상당히 많네요. 네, 내부 장부와 이메일 기록까지 있습니다. 검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에요. 정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곧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증거가 명확하니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2주일 안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첫 단계가 완료되었어요. 지검을 나온 정우는 바로 최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접수 끝났어요. 언론 제보하세요. 알았어. 지금 바로 보낸다. 최은호는 3곳의 언론사에 제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조선경제신문, 한국일보, 그리고 탐사보도 전문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이었어요. 이메일에는 핵심 증거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조선경제신문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자료 확인했습니다. 엄청난 특종이네요.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얼굴은 가리고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에 뵐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마침내 세상에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다은과 만났습니다. 대학로 작은 카페였어요. 다은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다들 수군거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누군가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문이 돌아요. 윤미정 이사님이 오늘 하루 종일 회의실에 있었대요. 정우는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 씨, 이제 곧 끝나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무서워요. 혹시 저 때문에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다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드디어 복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다은 씨 아버지를 위한 복수이기도 해요. 카페를 나온 정우는 집으로 가는 길에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아빠,
응, 딸. 잘 지내고 있어? 네, 그런데 아빠. 오늘 시어머님이 이상하게 예민하셨어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정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미정이 이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 곧 다 괜찮아질 거야. 아빠, 혹시 무슨 일 벌이신 거 아니죠?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서연아, 아빠가 곧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더 이상 윤미정한테 고개 숙이지 않아도 돼.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그냥 믿어줘. 전화를 끊고 정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조선경제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성진건설 비자금 의혹, 300억대 횡령 정황. 부제로는 회장 부인 윤미정 이사, 해외 페이퍼 컴퍼니 통해 자금 세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하청업체 단가 조작,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 해외 자금 이동까지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죠. 정우는 신문을 펼쳐든 채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어요. 오전 10시 정훈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다른 언론사들의 취재 요청이었어요. 추적 60분 제작진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음 주 방송에 이 내용을 다루고 싶습니다.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하청업체 사장들 인터뷰도 함께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김철수 사장님 연락처 주실 수 있나요? 정우는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철수는 기꺼이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했어요. 오후 3시 성진건설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장 직후 10% 하락했고 장 마감 때는 20%까지 떨어졌어요. 정우는 주식 차트를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했군. 저녁 6시 뉴스에서 성진건설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형 건설사 성진건설이 수백억대 비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는 성진건설 본사 건물이 비쳤습니다. 기자들이 입구에 몰려 있었어요. 정우는 뉴스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윤미정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정이었어요. 이정훈 씨, 당신이 한 짓이죠? 정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밖에 없어요. 내 딸 때린 거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죠? 정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따님이 아니라 제 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힌 것뿐이에요. 윤미정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당신이 할 겁니다. 제 딸의 뺨을 때린 걸요.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가슴은 시원했어요. 드디어 말했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을. 윤미정과의 전화 통화 다음 날 정우는 아침 일찍 서연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지금 당장 올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 있어? 집이에요. 시댁집. 빨리 와주세요. 정우는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40분 후
정우는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 문을 열었어요. 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아빠. 서연이 정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정훈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거실에서 윤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정훈 씨.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정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윤미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죠.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윤미정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힘이 없었어요. 정우는 서연과 함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젯밤에 서연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윤미정이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죠.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시댁을 검찰에 고발하신 거예요? 정우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 맞아.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내가 뺨 맞는 걸 봤잖아. 그리고 모욕당하는 것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참고 살 수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윤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참고 산다고요?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아버지는 우리 가문을 파멸시키려는 거예요. 복수죠. 정훈이 윤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당신이 한 불법을 밝힌 것뿐이에요. 정의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찌질한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미정이 탁자 위에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혼 합의서예요. 서연이랑 도윤이 이혼하는 거예요. 정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이런 집안 사람이랑 계속 살 수는 없죠. 당장 이혼하라고 했어요. 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서연이와 도윤이가 결정할 문제예요. 당신이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랑은 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보였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윤미정이 아들을 쏘아봤어요. 넌 가만히 있어. 이건 어른들이 해결할 문제야. 어른들이라니요? 이건 저와 서연의 문제예요. 저희가 결정할 거예요. 도윤이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윤미정이 비웃었습니다. 둘이 이렇게 다정한 척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요. 정훈이 윤미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서연이한테 협박한 거죠? 이혼하지 않으면 도윤이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겠다고. 윤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 며느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며느리? 이제 곧 남이 될 사람인데요. 정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좋아요. 그럼 이것도 세상에 공개하죠. 정훈이 핸드폰 화면을 윤미정에게 보여줬습니다. 결혼식 날 윤미정이 서연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었어요.
누군가 촬영해서 정훈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윤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이 영상 언론사에 보내면 당신 인생 끝나요. 재벌가 갑질로 완전히 매장당할 거예요. 감히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제 딸한테 손대지 마세요. 이혼 같은 소리도 다시는 하지 마시고요. 윤미정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이 일어나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서연이랑 이혼 안 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요. 도윤아, 넌 지금 우리 가문을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라 제 아내를 지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잘못하셨어요. 장인어른이 한 일도 당연한 거고요. 윤미정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우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딸아, 집에 가자.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쳤어요. 아빠, 저 괜찮아요. 여기 남을게요. 뭐라고? 저는 남편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도 지킬 거예요. 정우는 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아빠. 아빠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제 가정을 지킬게요. 정우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 씨, 제 딸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제가 지킬게요. 정훈이 아파트를 나올 때 뒤에서 윤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훈 씨, 당신 후회할 거예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정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정훈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윤미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를 이혼시키려고 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궁지에 몰린 쥐가 더 사나운 법이거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도 본격적으로 공격해야지. 검찰 고발만으로는 부족해. 국세청에도 제보하고 언론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해야 해. 알겠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추적 60분 제작진과 만났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어요. 정훈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습니다. PD가 질문했습니다. 성진건설을 고발하신 이유가 뭔가요? 정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딸이 결혼식 날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았어요. 수백 명 앞에서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PD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성진건설은 수백억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하청업체들을 괴롭혔어요. 그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위험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무서웠죠. 하지만 제 딸의 눈물이 더 무서웠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정우는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최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했어, 정훈아. 이번 주 금요일에 방송된대. 국세청 제보는 어떻게 됐어요? 어제 접수했어. 곧 세무조사 들어갈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틀 후 성진건설 본사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전 9시 조사관 15명이 회사로 들어갔어요. 회계 자료와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정우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성진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300억대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윤미정이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잡혔어요. 기자들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윤미정 이사님, 비자금 조성 사실이 맞습니까? 하청업체 갑질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에 급히 올라탔어요.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윤미정. 진짜 무너지는 건 이제부터야. 그날 밤 정우는 집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연기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복수가 달콤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씁쓸했어요. 윤미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야 했어요. 정우는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 속 아내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훈도 따라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적 60분이 방송된 금요일 저녁 10시였습니다. 정우는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화면에 프로그램 제목이 떴습니다. 성진건설 비리의 진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어요. 진행자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성진건설 비리 사건을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아버지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정훈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제 딸이 결혼식 날 수백 명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참고 살 수는 없다고. 이어서 김철수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어요. 성진건설은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차액을 빼돌렸습니다. 저희 같은 하청업체는 항의도 못해요. 거래가 끊길까봐 두려우니까요. 다음은 다른 하청업체 사장들의 증언이었습니다. 5명이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 성진건설의 갑질과 부당거래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화면에는 성진건설 내부 문서가 떴습니다. 가짜 계약서와 리베이트 내역이었어요. 윤미정의 이메일도 공개되었습니다. 계약 갱신하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라. 떠들고 다니면 거래 끊는다. 진행자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이정훈 씨는 현재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싶을 뿐이에요. 제 딸처럼 부당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정훈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전 국민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아빠 방송 봤어요. 그래, 딸아. 괜찮으세요? 위험하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 아빠는 괜찮아. 도윤 오빠가 시댁에서 나왔어요. 지금 저희 둘이 작은 아파트 얻어서 살고 있어요. 정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윤 씨가 잘 결정했구나. 네, 아빠. 오빠가 회사도 그만뒀대요. 더 이상 성진건설에서 일할 수 없다고. 고생이 많겠다. 괜찮아요. 저희 둘이 함께 새로 시작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정우는 박성호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훈아, 큰일 났어. 지금 뉴스 켜봐. 정훈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속보가 떴어요. 검찰, 성진건설, 본사 정격 압수수색. 한창수 회장과 윤미정 이사 긴급 소환 예정. 화면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성진건설 본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전 9시 수사관 30여 명이 동시에 투입되었어요. 회장실, 이사실, 회계부서, 비서실까지 모든 곳이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트했습니다. 어젯밤 방송된 추적 60분의 파장이 엄청납니다. 검찰은 오늘 아침 일찍 성진건설에 대한 정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우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 윤미정이 검찰청으로 소환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창백한 입술이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윤미정 이사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결혼식 날 폭행 사실이 맞습니까? 하청업체 갑질에 대해 사과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윤미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우는 그 장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밀려왔어요. 저녁 6시 한창수 회장도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윤미정보다 더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에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모든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은 가짜였어요. 정우는 그날 저녁 박성호, 최은호와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술집에 앉아 있었어요. 박성호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정훈아, 우리가 해냈어. 축하한다. 최은호도 잔을 들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뭉쳐서 대기업 하나 무너뜨렸네. 정우는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형들, 저 기쁘지가 않아요. 박성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긴 거잖아. 이겼지만 뭔가 허전해요. 복수가 이렇게 공허한 건지 몰랐어요. 최은호가 정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건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진짜 악한 사람은 복수를 즐기거든. 너는 그냥 정의를 실현한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다음 날 일요일 정우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윤미정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창수 회장은 어떨까요? 그리고 도윤과 서연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훈의 마음도 그렇게 흘러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정훈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훈 씨시죠? 저는 한창수입니다. 정훈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창수 회장이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부탁입니다. 정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어디서 뵐까요? 지금 계신 곳 근처 어디든 좋습니다. 1시간 후 정훈은 한강변 작은 카페에서 한창수를 만났습니다. 회장은 평소와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양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창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하실 건가요?
한창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제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정우는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지금 사과하신다고요? 네. 결혼식 날 일도 그 후에 일어난 일들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어요. 한창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내의 행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을 괴롭히는 것도 비리에 연루된 것도요. 하지만 눈 감았어요. 그게 제 큰 잘못이었습니다. 정우는 한창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정훈 씨,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도윤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 아이는 진심으로 서연 씨를 사랑합니다. 정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도윤 씨를 미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창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 아내를 용서해 주세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라니, 그게 가능할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창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모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 아들과 며느리만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이와 도윤 씨가 스스로 만들어갈 거예요. 한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한창수가 카페를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정우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다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성진건설 비리 사건, 윤미정 이사 구속영장 청구. 한창수 회장은 불구속 수사. 앵커가 말했습니다. 검찰은 윤미정 이사가 비자금 조성과 횡령의 주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한창수 회장은 방조 혐의만 인정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화면에는 윤미정이 검찰청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수갑을 찬 채였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미정 이사님, 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윤미정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정훈 씨, 들리시나요? 정우는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하지만 윤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한때는 당신 딸처럼 약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무시당하며 살았죠. 그래서 강해지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윤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연 씨에게, 그리고 모든 제가 괴롭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윤미정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나는 모습을 카메라가 비췄어요. 정우는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이 구속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10월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어요. 정우는 아침 일찍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윤미정의 1심 선고 공판일이었어요. 법원에 가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우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보다 머리가 더 휘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정 앞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정훈 씨, 오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정 이사를 용서하실 건가요?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서연과 도윤이 앉아 있었어요. 정우는 딸 옆에 자리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정우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이 사라져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빠. 오빠랑 잘 살고 있어요. 도윤이 정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지. 10시 정각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곧이어 윤미정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만에 본 윤미정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짧게 잘려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윤미정이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정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훈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미정은 성진건설 이사로 재직하며 28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과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또한 결혼식장에서 며느리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됩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업체들에 대한 배상 의지를 밝힌 점을 참작합니다. 정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피고인 윤미정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윤미정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우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래, 딸아. 이제 끝났어. 아빠는 시원하세요?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원하냐고요. 그보다는 평온한 느낌이었어요. 시원하다기보다는 후련해.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법원을 나오며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2주일 후 정우는 뜻밖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윤미정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정훈 씨께 저는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한때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무시당하며 자랐죠. 그래서 강해지고 싶었어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우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잘못됐어요.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올라간 제 모습은 제가 그토록 싫어하던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이정훈 씨의 딸 서연 씨에게 했던 행동들이 매일 밤 꿈에 나와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저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정훈 씨, 당신은 옳았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어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정우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가슴속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용서라는 게 이런 감정일까요? 그날 저녁 정우는 서연과 도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동네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빠 요즘 일은 어때요? 서연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성진건설을 떠난 후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에 취직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더 이상 부당한 일에 가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장인어른, 사실 제가 감사해야죠. 저를 깨우쳐 주셔서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연이 정훈의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 주에 친정 올게요. 오빠가 아빠한테 배우고 싶은 게 있대요. 뭘 배우고 싶어? 도윤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방법이요. 장인어른처럼 살고 싶어요. 정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말해주다니 감사했어요. 3개월 후 정훈은 다시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윤미정이었어요. 정훈은 며칠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서연에게 물었어요. 딸아, 윤미정 씨가 나를 만나고 싶대.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그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다음 주 토요일 정우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 들어가니 윤미정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정훈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 잘 받았어요. 제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윤미정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정훈 씨, 서연 씨께 제 사과를 전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직접 만날 자격은 없지만. 알겠습니다. 전하겠어요. 그리고 윤미정이 정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정훈은 윤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세상에 나가면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교도소를 나오며 정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용서라는 게 상대방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2026년 봄 정훈은 작은 강연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의 모임이었어요. 주제는 정의로운 기업 경영이었습니다. 강연장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훈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정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성진건설 비리를 폭로한 사람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훈은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제 딸을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에요. 정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놓았습니다. 결혼식 날의 모욕, 복수를 준비한 과정, 그리고 승리 후의 허무함까지요.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청중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사람의 출신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품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정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중 한 젊은 사장이 물었습니다. 이정훈 사장님,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그렇게 큰 기업과 싸운 거요. 정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제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오빠랑 같이 왔어요. 거실에는 도윤이 테이블을 차리고 있었어요. 정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무슨 날이라도 되나?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생신이잖아요. 59살. 정우는 깜빡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생일을요. 아이고, 그랬구나. 도윤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초가 켜져 있었어요. 장인어른 생신 축하드립니다. 소원 빌으세요. 정우는 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까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미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요. 딸이 행복하고 사위가 바른 길을 걷고 있고 자신도 평온한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그리고 초를 불었습니다. 서연과 도윤이 박수를 쳤어요. 작은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은은했어요. 정우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딸을 잘 지켰다고 칭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나도요.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나 손을 잡아주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정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으며 용서는 모두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복받은 이야기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복이 찾아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